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2번. 갑은 미국에서 2018년 3월 4일 A 및 B를 포함하는 발명을 추론했다. 이후 갑은 이를 기초로 우선권 주장하면서 2018년 8월 2일, 이거 뭐 단순한 건데 1년 만족하는지 간단히 봐주세요. A 다시 및 B를 포함하는 발명 국제 추론했고 2019년 10월 23일 대한민국 특허청이 번역문제 출원에 진입했다. 이 사실을 기초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갑의 국제특허 출원 발명이 실체 심사 시 우선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대해서 논하시오. 우리 PCT가 문제 낼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도 한번 마지막 시간에 정리해 드릴 건데 PCT 출원할 때 수리관청에서 이게 파트 1인데요. 여기는 메인이 추론일자. 이건 이미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보완명령, 보정명령, 도면 미제출 취지통지. 그럼 보완명령 당하면 해소하지 못하면 추론 그냥 끝나는 거고요. 추론일자건 뭐건. 보정명령 당하는데 이거 해소하지 못하면 또 취해야 돼요. 추론일자 인정받았다가 추론 또 죽어요. 도면 미제출이면 나중에 이제 도면 냈을 때 추론일자 늦어진 거고, 또 보완도 보완서 나중에 해서 추론일자 늦어진 거고, 전부 다 이제 추론일자가 언제로 잡히는지 이게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파트 1 문제. 이건 시험 문제 나왔고요. 지나가면서 재작년이었나요? 그래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거 PCT 추론하자마자 바로 국제조사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파트 2 문제. 요거는 되게 옛날에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나올 때가 되긴 했는데 되게 옛날에 나왔었고,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 문제.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 절차적인 특이점 대비하는 거라. 이거 가장 큰 차이점이 연락이 되냐 안 되냐예요. 국제조사는 일방적인 거고 국제예비심사는 우리 일반적인 심사처럼 거제를 통제하고 의견서 보정서 낼 수 있고, 이게 제일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던 건 단일성 위반 시에. 국제조사는 일방적이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밖에 납부를 못하고, 예비심사는 서로 의견서 보정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 또는 삭제 가능하고, 그게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랑 19조 33조 대비. 얘들은 메인이 시기하고 범위예요. 시기가 이거 국제조사 끝나고, 이거 일방적이니까 끝나고, 이건 중간에. 얘는 천공호위밖에 안 되고, 얘는 다 되고. 그거 대비하는 식으로. 시험 문제는 여기가 나왔었고요. 여기 단일성 위배했을 때 좋지. 이게 파트 2 문제.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국제 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진입하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국내 단계 들어가는 건데. 지정관청에. 이게 파트 3. 여기는 어떤 서면을 언제까지 내야 되고 안 냈을 때의 조치. 저는 조심스럽게 이게 내년 문제 무조건 나갈 때가 됐다 이 생각. 이게 중요한 판례도 몇 개 나왔고. 여기 좀 잘 보세요. 이거 제가 우리 기초 GS 마지막 시간에도 또 이거 문제 낼 거거든요. 이거 나올 때 됐습니다. 이거 중요한 판례들이 나와서 얘 좀 잘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진입 완료 후의 특례. 파트 4. 여기는 보통 PCT 특유의 문제가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간단히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악명 높았던 CIP 출원했을 때 그때 이제 보정서 제출했다. 이 보정서 제출이 출원일적 영향이 있냐 없냐로 나왔었고, 이건 너무 옛날에 나왔었고요.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대비하는 거 단일성. 그 다음에 이게 조심스럽게 이제 내년에 나올 만한 문제가 됐다. 왜냐면 이거 파트 3에서 최신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나와갖고요. 기초 GS에서 나오고도 또 나중에도 정리를 한번 해드릴 겁니다. 특례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시험 문제 내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사실 여기 문제긴 해요. 여기 문제긴 한데 이건 PCT 고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름만 국제특허 출원일 뿐이지, 이건 조약우주건 국내우주건 조약우주 국내우주 한 경우엔 다 적용되는 문제죠. 이걸 파트 4 문제라고 보기엔 좀 어려우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PCT 고유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문제다. 예.
얘 그 기출문제에서는 10점인가로 나왔어요. 10점인가 15점인가. 근데 물론 이게 그 출제자 교수님께서 논문도 많이 내시고 한 문제긴 해요. 논문들도 제가 좀 봤고요. 근데 논문으로 봤더니 좀 너무 다른 쟁점들이 좀 써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그 10점은 조금 하여튼 점수가 좀 많은 폭이 있었던 것 같다 해서 저는 8점으로 내봤습니다. 8점으로. 하여튼 이거 기출문제에서는 10점인가 15점으로 나왔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시험 문제 나왔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한번 또 반복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가 이거예요. 여기서 기초 추론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우주 이어받으면 여기 최명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 추론일자를 우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이걸 우선일이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법조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얘 추론한 명서도문 발명 중, 얘 발명 중 얘의 최명도와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우선 인정이 되지. 얘의 최명도와 동일한 발명. 근데 여기 동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도 등장하냐면 우리 신규성, 확선, 선언 여기서도 동일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거요. 그래서 얘도 동일한 발명, 얘도 동일한 발명 말하는데 얘를 어떤 판단 기준을 적용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갖고 요 판례 나왔을 때 좀 많이 부각이 됐던 이슈가 됐던 사안이에요.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제 논문 내시고 시험 문제 내셨거든요. 논문 내시고 시험 문제 내셨는데 그 논문에서는 얘의 평가 방법을 상세하게 쓰고요. 또 얘의 특징을 상세하게 쓰고요. 얘를 얘한테 적용하는 것보다는 얘 독자적인 판단 방법이 있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으로 가요. 그래서 답안지도 10점 이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답안지도 그렇게 좀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결론 갈게요. 결론은 얘의 판례 문구를 쓰지 않고요. 얘는 뭘로 갔냐면 이걸로 갔어요. 신규상 추가금지 판례 문구. 사실주의양 전단 판례 문구. 이 판례 문구가 왔습니다. 결론은 최명도의 이게 아니죠. 이건 판단 기준이죠. 결론은 이거 적용 안 돼요. 우선 인정 못 받아요. 추론일 기준을 심사된다. 판단 기준. 우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이거 신규상 추가금지하고 똑같이 최명도에 기재되어 있거나 또는 추론식 기준상식에 따라서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 근데 지금 문제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추론식 기준상식에 의해서도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의의는 우선일. 요래 갔습니다. 가서 어쨌건 이건 기출문제 나왔지만 되게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또 반복 출제될 수 있어서 제가 좀 깊이 있게 논리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오면 똑같이 쓰세요. 제 답안지하고. 이게 그 교수님의 논문 그냥 스타일이니까. 논문 스타일이니까. 우선권 주장이라는 게 이게 동맹국이건 우리나라건 먼저 최초 명수 돈을 내갖고 출원일자 인정받은 거를 그대로 인정해주겠다 이거예요. 출원일자를 미리 인정받은 거는 그 출원일자 미리 인정해주겠다 이거거든요. 하지만 출원일자를 인정받지 않은 것도 우선을 인정하면 부당한 출원일자 선점으로 봐요. 부당한 출원일자 선점이 얘하고 똑같습니다. 요 라인들 있죠? 40조 2항 뭐 전단하고 후단 전단으로 갈까요 그냥? 전단 52조 1항 53조 1항 이게 부당한 출원일자 선점 방지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A로 추론을 했었는데 명수도면 추가해갖고 여기를 B를 더 넣어요. 그럼 보정은 법조문에 안 써있지만 실무적으로 소급표가 있단 말이에요. B도 출원일자를 여기로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출원일자 당시엔 제출하지 않은 발명이잖아요. 근데 B를 출원일자로 인정하면 제3자가 여기서 출원을 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을이 제일 먼저 출원했지만 법리적으로는 출원일자가 값이 더 빨라집니다. 이게 부당한 출원일자 선점으로 해서 제3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구조예요. 그게 신규사항 추가금지의 취지고 이 우선권 주장은 얘네들하고 취지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권 주장 미리 출원일자 확보한 거 인정해주겠다가 우선권 주장이에요. 근데 발명이 동일한 거에 대해서만 우선을 인정해주거든요. 그 발명의 동일성이 여기 신규성 확선 선언에서 나오는 실적 동일이 있고 여기 신규상 추가금지에서 나오는 동일 개념이 있는데 취지상 출원일자 미리 확보한 것만 확보해주고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안 해주겠다. 부당한 출원일자 선점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가 얘보다는 얘에 가깝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얘와 똑같은 문장을 썼다. 그래서 결론은 안 된다. 요 논리 구조를 취한 거예요. 어쨌건 이 판단 기준만 세우면은 10점 못 써요. 분량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뭘 써야 되나 봤더니 하여튼 교수님이 논문에 그걸 써놨더라고요. 얘네들 실적 동일. 요걸 중간에 목차를 넣어줘야 8점이건 10점이건 15점 하면 채울 수 있습니다. 그걸 중간에 좀 넣어줬어요. 근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답안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랑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둘 다 우리 특허 세계에서는 기재에 국한하지 않고 출원시 급발속기 통제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 논리거든요. 그 논리가 그 소리예요.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돼요. 그 서로 다른 법리가 아닙니다. 근데 일부 교수님들께서 이거를 좀 다른 법리처럼 막 비교를 해서 신규성의 동일성 판단 법리, 무슨 선언 확선의 동일성 판단 법리, 무슨 뭐 정당 권리자 출원에서의 동일성 판단 법리, 우선권 주장과 신규사항 추가에서의 동일성 판단 법리, 동일성이라는 주제가 여러 가지 군데에서 나오는데 각 쟁점들마다 동일성이라는 개념이 다르는 것이 많은지 이런 걸 하시던데 아니에요. 제 생각은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인데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은 답안지 분량 못 채우니까 교수님 원하는 대로 써줘야죠. 그래서 지금 이 답안지는 우선권을 주고 미리 출원일자 확보가 취지인데 그 취지상 신규사항 추가 금지가 맞고 이 실적 동일 문구보다는 이 문구를 쓰는 게 맞겠다는 논리 구조를 취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배점 때문에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안을 써드린 거예요. 1번 문제 요지 6페이지. 설문 1에서는 우선권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 발명의 동일성 판단 방법. 이 동일성 판단이 쟁점이거든요. 동일성 판단에 대해서 살핀다. 이게 정답과 문제를 버무린 겁니다. 정답과 문제를 버무렸어요. 2번 주요구조의 주요구조는 먼저 출원한 기초 출원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동일성 판단 방법이 문제니까 동일 이거 키워드도 잡아갑니다. 동일한 발명을 후 출원했을 때 심사위 출원을 선출원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는 이 이상의 국가에서 동시 출원이 부담되는 출원의 이익을 위해 도입됐다. 이 동시 출원 부담이라는 게 번역문 얘기거든요. 번역문 얘기. 미국에서는 영어로 해도 한국에서는 한국어로 해도 번역의 기간으로 인해서 출원자 늦어지는 걸 막게 해주겠다. 이거고요. 4번 이게 이제 분량 늘리기 때문에 집어넣은 겁니다. 동일성 판단 방법. 아니죠. 이거는 판단 기준이죠. 법원은 기초출원 최초 명사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통상의 수자가 우선권 주장일 당시 기수준에 비추어 보아 기초출원 최초 명사서에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사항에 한해 우선권 주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 기재와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 이거 1차 시험에 맨날 나오는데 이때 출원식 유상식은 우선권 주장이래요. 우선일 당시예요. 우선일 당시. 이건 1차 시험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검토는 부당한 출원자 선점을 막기 위해서 신규상 추가금지와 똑같은 문구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논리예요. 얘네들하고 취지가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의 기존 판례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맞다. 이거고요. 제 핸드북 있죠? 핸드북. 요건 제가 8점을 아까 줄였다 했잖아요. 기출보다.
핸드북에서 핸드북에서 이제 우선권 주장 파트를 보면은 제가 그걸 그 교수님 원하시는 대로 목차를 다 넣어놨어요. 거기 이제 기출 문제는 10점 이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번역은 다음번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우선권 주장 쪽에서 나왔거든요. 우선권 주장 쪽에서 거기는 이 목차를 중간에 넣어놨습니다. 이거 실적 동일 이 내용을 기출 문제에서는 배점이 좀 더 커서요. 넣어놨거든요. 제가 답안지에서는 배점을 좀 줄여놨어요. 기출문제보다. 그래서 실적 동일 쟁점을 안 넣었어요. 안 넣었는데 기출문제에서는 그걸 넣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교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긴 분량의 답안이었었고요. 네, 이게 1번이었습니다. 실질적 동일 판례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주제가능 기술의 부가 변경 삭제에 불구하고 효과에 새로운 차이가 없을 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얘기. 네, 1번이었습니다. 결론은 인정받을 수 없다. 인정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A, B와 A-B 조금 달랐었거든요. 됐습니다. 2번. 심사관은 2018년 3월 6일 공개된 인용발명 1에 A-가 게시되어 있고 2018년 2월 5일 공개된 인용발명 2에 B가 게시되어 있으므로 인용발명 1 및 2를 결합하면 국제특허 출원 발명을 쉽게 발명이 진보성이에요. 발명의 수답을 거절을 통지했다. 인용발명 1 및 2가 인용발명의 지위가 있는지, 지위가 있다는 게 뭐냐면 출원 전 공시된지를 보라는 소리예요. 지위가 있는지와 심사원의 거절의 타당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먼저 그 지위 하는데 이거 거의 2년마다 나옵니다. 이거 항상 나오고 있어요. 기출문제가. 왜냐면 이게 되게 변리사가 하는 일반적인 업무거든요. 이게 이거예요. 우리 신규성 진보성 판단할 때 이거 기출문제 나왔어요. 판단 방법 해갖고 제 사례집에도 있고요. 먼저 인용 발명 특정합니다. 이때 인용 발명이라는 게 그 지위가 인정되는 것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지위라는 게 뭐냐면 출원 전에 공개됐는지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2년에 한 번씩 시험 문제 나오고 있다는 게 뭐냐면 여기가 우선일이고 여기가 출원일일 때 여기 디스클로저하고 여기 디스클로저 이런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우선일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발명이라면 얘는 인용발명 지위가 인정되지만 얘는 인용발명 지위가 없어요. 근데 우선을 인정받을 수 없는 발명이라면 얘랑 얘랑 둘 다 지위가 있다고요. 무슨 소리냐면 이게 기초 추론입니다. 여기서 우주하면서 A, B를 추론했어요. 여기에는 B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안 볼게요. 그러면 A는 우선을 인정받을 수 있고요. B는 출월자로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B를 신규진보성 심사할 때는 얘 둘 다 인용발명 지위가 있다고요. 근데 A를 신규진보성 심사할 때는 얘는 인용발명 지위가 있지만 얘는 없다고요. 이게 항상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이거 우선권 주장은 발명별로 봐야 돼요. 발명별로 되게 귀찮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귀찮다. 우선권 주장은. 그걸 지위라고 해요. 지위를 잡고 지위에 있는 내용을 특정한 해석이라고 그랬었죠. 문장 그대로 플러스 출원시 교발송자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2번이 청구항 특정. 이거 청구항 특정할 때는 항상 두 가지 가는 겁니다. 문헌 해석하는 거하고 문헌 해석이 이제 발명의 설명에 의해서 확대하거나 제한 해석해서 안 된다. 그 문헌의 그 기초적인 의미를 기초로 발명의 설명 도면을 참작해서 해석해야 된다. 그 문헌에서 제한하거나 확대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그거 구성 인정 여부. 아까도 했네요. 용법 용량 같은 거 아니면 양리 기전 같은 경우. 그게 여기 청구항 특정. 그럼 3번 특정한 것과 특정한 것을 전 시간에 했죠. 표로 그려서 대비하는 거. 공통점과 차이점을 대비하는 거. 대비. 그 다음에 4번 그 대비한 것을 판단. 판단이 신규성 같은 경우는 구성의 동일성 판단.
진보성 같은 경우는 구성의 곤란성 판단. 근데 이 곤란성 판단할 때에는 추가적인 디스클로저 더 가져올 수 있고요. 신규성까지는 1대1밖에 안 돼요. 추가적인 디스클로저 더 가져올 수 있고, 이 추가적인 디스클로저 더 가져올 때는 제가 GS 문제에서도 이제 낼 거거든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용발명이라는 게 지위와 선택의 쟁점이 있습니다. 지위는 신규 진보성 할 때 다 되고요. 선택은 진보성 할 때만 나오는 쟁점. 이게 같은 기술 분야 또는 그발수기 통자가 채용할 수 있는 기술 분야, 그 기술 분야 보는 거예요. 이게 진보성에서는 더 나와요. 그게 지위와 선택. 지위와 선택. 지위는 항상 시험 문제 나왔었고 선택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었는데 알고 계세요. 지위와 선택. 지금 지위한다는 게 이거 우선일과 출원일 나눠서 각각 출원전 공지인지, 이 출원전이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는 것은 우선일 전이거든요. 이거 보라는 게 지위예요. 그리고 거절 이후 타당성. 얘는 4년 연속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이건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신규성하고 진보성은 100%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 100% 나오고 여기다가 30조 하거나 우주 할 거예요. 이렇게는 10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랬을 때 주로 자주 나온 게 신규성에서는 실적 동일이고요. 진보성에서는 결합 발명이에요. 이거 결합 발명. 구성요소, 개별적인 구성요소들이 디스클로저 1, 디스클로저 2에 있다 결합 발명. 결합 발명은 그냥 문제마다 다른 답안지가 없습니다. 제 답안지하고 똑같이 써요. 결합 발명. 그 답안 가겠습니다. 결론. 얘 1번에서 잡았어요. 우선은 인정 안 된다고요. 이거 지금 보시면 문제, 각 문제는 독립적이다. 이거 안 써놨죠. 그 1번의 결론을 그대로 2번으로 가져가라는 소리예요. 1번에서 우선을 안 잡았습니다. 그러면 인용발명 지휘할 때 출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출원일이 2018년 8월 2일이거든요. 얘보다 인용발명들이 빠르면 다 지위 있습니다. 디스클로저 1은 3월 6일이고요. 디스클로저 2는 2월 5일이에요. 다 출원일인 8월 2일보다 빠릅니다. 둘 다 인용발명 지위 인정돼요. 결론, 지위는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거절 이후 타당성. 그것은 무조건 정답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결합 발명은 판례 무조건 2개 쓰라 그랬었죠. 이 이상의 디스클로저를 결합할 수 있는 동기가 제시되어 있는지와 효과 예측이 가능한지. 정답도 그렇게 2개로 쓰는 거예요. 이거 D1 플러스 D2 할 동기가 각 문헌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그발속기 통자가 유도할 수도 없고, 무조건 우리한테 특허 생긴 기재 플러스 출원식 그발속이거든요. 둘 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가사 D1, D2를 결합하더라도 우리 효과 예측 안 된다. 정답 무조건 2개 쓰는 거예요. 결합 발명. 이걸로 심사관의 주장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판단 기준은 방금 말씀드렸네요. 결합 발명에서는 판례 무조건 2개 쓰면 됩니다. 이 이상의 인용 발명을 결합할 때에는 각 결합에 대한 그 동기가 각 문헌에 기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출원식 그발속기 통자 입장에서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거나, 그리고 결합했을 때 특허 발명의 특유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의외는 요거 결합 발명이니까 결합 발명으로 잡았어요. 결합 발명이라는 것은 각 구성 요소가 공지된 구성 요소이긴 한데 그와 같은 결합 자체도 굉장히 예측 곤란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진보성을 폄하하지 말라고. 결합 발명은 이 느낌이에요. 아까하고 느낌이 달라요. 아까 선택 발명, 수치 한정 발명, 용법 용량 발명은 진보성 별로 안 주고 싶은데 라는 느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저거나 일적일 때만 주겠다 이거잖아. 이건 달라요. 이건 각 구성 요소인데 특허 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함부로 안 주지 말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 키워드 암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내막을 이해한 상태에서 답안지 쓰는 것이 되게 차원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용법 용량, 선택 발명, 수치 한 발명은 주기 싫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만 주겠다로 답안지를 쓰시고요. 그 키워드를 알았어도 서술어나 이런 것들이 내가 내막을 안 상태에서는 되게 구체적이 되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약간 좀 방향성이 달라지거든요. 알고 가시라고요. 걔네들은 주기 싫다는데 이런 경우만 준다고요. 얘네들은 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만 안 줄 수 있다요.
얘들은 오히려 함부로 안 주지 말라가 취지예요. 결합발명 의 있을 때에도 각 구성요소가 공지되어 있긴 하나 그 공지된 구성요소의 결합에 예측곤란성이 있을 수 있어서 함부로 진보성을 죽이면 안 된다 하고요. 얘를 함부로 진보성을 죽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거의 문제점을 여기 중간에 집어넣는 거죠. 논리적인 점핑 맞는 거. 얘를 함부로 죽여왔거든요. 그게 사후적 고찰. 야 저기 A 다시 있고 저기 B 있는데 그걸 플러스 하는 게 어렵다고? 내가 봤을 때 다 있는데 그게 왜 어려워? 이렇게 죽이는 게 사후적 고찰이었어요. 함부로 죽으면 사후적 고찰이 되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고. 이 뉘앙스. 결합발명 의치고 그동안 사후적 고찰을 해서 함부로 죽여왔는데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판단기준. 판단기준이 판례 2개 쓰는데 이 2개 다 뭐라 그랬었죠? 사후적 고찰을 막기 위해서 증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가 그대로 가는 거죠. 사후적 고찰이 있어서 결합발명을 함부로 진보성을 폄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증거를 가져와라. 결합에 대해서도 증거 가져와라. 효과 예측에 대해서 증거 가져와라. 진보성은 결국 효과 예측이라고 했잖아요. 증거를 가져와라고 요구한 증거 중시설의 판례 입장은 타당하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논리적으로 또 하나 쭉 가는 거예요. 그게 또 말씀드리네요. 이 키워드 외우세요. 암기형편으로 다 지우고 외우시는데 외우면서 내막을 이해하고 외워라. 그 내막이라는 것은 이 논리적인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방향성. 그래서 누구나 사후적 고찰, 누구나 판례 2개를 쓸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떤 관점에서 쓰냐를 인식한 상태에서 나오는 답안지의 뉘앙스가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는 결합발명이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데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뉘앙스로 쓰셔야 돼요. 이렇게. 답안 보겠습니다. 설문 이해에 대해서 문제 요지 6페이지 설문 이해에서는 우선권 주장 인정 여부에 따라 인용발명 1 및 2의 지위를 살피고 이게 결론이었어요. 우선이 인정되면 하나는 인용발명 지위가 없어져요. 우선일보단 늦거든요. 이거 잡고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이게 결합발명이거든요. 결합발명이 정답입니다. 정답과 문제를 버무렸어요. 정답과 문제를 버무렸습니다. 7페이지 3번 설문 이해에 대해서 가번 결합발명의 결합발명 인용발명들이 게시된 구성수 새롭게 결합한 발명을 말한다. 그래서 각 구성요소가 게시되어 있어서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데 나번 사후적 고찰 금지. 그걸 함부로 죽이면은 사후적 고찰이 되고 사후적 고찰이 되면은 안 된다. 안 된다. 법원은 출원발명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지 하면 안 된다. 이러면 다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4번 진보성. 이거 2개 쓰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법원은 각 결합 이름이 제시되어 있거나 출원시 통상의 기초자가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효과 예측. 만약에 결합한다 하더라도 발명은 복수의 구성 요소가 결합된 전체로서의 발명이기 때문에 그 전체로서 갖는 특유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래서 2번 검토. 사후적 고찰을 막기 위해서 객관적 근거를 강조한 게 타당하다 이렇게. 그래서 아시겠죠? 의의와 판단 기준 사이에 이게 사후적 고찰이 테마거든요. 그리고 그 테마가 나온 것은 자꾸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죽이지 말라는 뉘앙스를 아시고 테마를 아시면 의의와 판단 기준 사이에 사후적 고찰을 집어넣은 이 목차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겁니다. 지금 우리 답안지는 결론 잡고 판단 기준만 잡으면 게임 끝인데 제가 중간중간 자꾸 의의하고 판단 기준 사이에 목차 하나 더 집어넣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문제마다 다 임의적인 거 아니야? 그럼 그 문제마다 전부 일관된 목차를 주겠다는데 이런 거 그럼 내가 따로 외워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걸 계속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론과 판단 기준 의의까지만 잡으면 되고 의의와 판단 기준 사이에 논리적인 점핑을 막기 위한 목차들이 어떤 문제는 들어가고 어떤 문제는 안 들어가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실 거라고. 뭐 언제? 이 논리의 논리적인 흐름을 알게 되면. 그래서 이 중간에 집어넣는 얘네 목차들은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뭐 쓸 수 있으면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메인 테마는 얘니까.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이거 쓰고 더 나아가실 수 있는 분들은 제 사례집에 있는 것 갖다 더 보충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테마는 결론, 판단 기준, 의의예요. 라번 이거 지위는 둘 다 인정되고요. 거제료 타당성은 2개로 나눠서 쓰세요. 결합과 효과 예측. 결합과 효과 예측 이렇게 됐습니다. 2회차 문제까지 전부 다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핸드북 몇 가지 쟁점 좀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출문제 이 핸드북 요약집 스타일로 작성하는 거 연습 좀 할게요. 저 정당권리자 쪽이 요 기출문제인데요. 몇 번이냐면 요 핸드북 답안 스타일로 쓰는 거 연습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7번, 문제 7번, 이 기출문제입니다. 문제 7번, 문제 8번, 7번, 8번 기출문제예요. 7번, 8번. 핸드북 스타일로 답안지 쓰는 거, 그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핸드북 스타일로 답안지 쓰는 거. 어차피 이거 사례 강의 하신 분들은 다 내용은 아실 테니까 답안 작성 요령만 핸드북 스타일로 하는 것만 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를 적용한 거. 문제 7번. 을이 갑에 대한 채권자이며 갑이 채무 이행을 하지 않자 갑을 상대로 위 채무에 관한 이행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됐다. 갑은 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을 목적으로 A회사를 설립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기출문제도 제가 5회차하고 8회차에서 문제 냈다 그랬어요. 올해 기출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기출문제도 마찬가지인데 판례를 보실 때 대법원 판례의 그 결론적인 문구 몇 개만 보시면은 절대 못 써요. 그래서 제 판례 노트 1차 분들은 굴궁시 밑줄만 보라고 하는데 2차 분들한테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들었었는데 사안도 보셔라. 판례 노트에 있는 사안도 보셔라. 왜냐면 이 강제집행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알았어야지 이 판례 쓰는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2차 하실 때는 제 판례 노트 그래도 사안까지도 한 번씩만 봐주세요. 외우려고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사안을 한 번만 좀 봐주세요.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A회사 설립했다. 이게 그 양도행위의 무효취소 사유거든요. 양도행위의 무효취소 사유. 갑은 X발명 완성한 발명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A회사에게 양도하고 A회사 명의로 출원 등록받았다. 1번 유효성을 논하시오.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가끔가다 교수님들이 어색한 단어를 쓰시던데 조금 아쉽습니다만 유효성이라는 게 무효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A회사가 등록받은 특허권의 무효사유를 논하시오. 유효성이라는 게 무효사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효사유. 문제 보자마자 결론 떠오르면 베스트예요. 결론은 이건 무효사유가 있다. 이게 왜 무효사유가 있냐면 지금 A가 등록받았거든요. 요 지금 갑이 발명을 완성했고 A가 출원해서 A가 등록을 받았는데 무효사유라는 것은 등록받은 시점에 하자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자가. 근데 이게 3.3정이란 본문 무효사유입니다. 3.3정 본문은 발명자 또는 승계인이 이 특허권자여야 돼요. 발명자 또는 승계인이. 얘 발명자 아니죠. 발명자는 갑이니까. 그럼 얘가 승계인이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여기로 양도를 한 것이 무효 취소돼서 효력을 상실할 거란 말이에요. 무효 취소돼서 효력을 상실하면 얘는 승계인이 아니에요. 승계인이 아니다 보니까 발명자도 아니고 승계인도 아닌 사람이 특허받은 상황이다. 그래서 3.3조는 본문 위반에 무효사유가 있다. 이 결론. 자, 그 다음에 판단 기준. 너무 아쉽지만 이 민법 얘기를 써야 돼요. 그래서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양도는 무효 취소다. 이 민법 얘기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의. 이게 무효가 3.3정이란 본문이기 때문에 정당 권리자, 무권리자 이쪽으로 의 쓰시면 돼요. 그래서 목차 자체는 쉽게 잡을 수 있는데 다만 그 강제집행 면탈이라는 단어 자체를 공부하면서 본 적이 있는가 없는가가 핵심이었어요. 이거 생각보다 제대로 못 쓴 사람들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판례 공부를 할 때 사안을 봤냐 안 봤냐로 이건 갈렸었습니다. 이 기출문제는 사안을 판례 공부할 때 봤었냐 아니었냐로 갈렸어요. 이거 참고로 이 기출 나오자마자 강사들이 또 모범 답안을 쓰잖아요. 강사들 답안도 좀 이상하게 다 틀렸었어요. 이거 되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강사들 답안도 막 정답 이상하고 막 답안 다르고 이거 딱 정해진 판례인데 또 그 정도로 사안을 준비했냐에 따라서 갈렸던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쉽게 쓰진 못했었어요. 사람들이. 답안 보겠습니다. 1번 문제죠. 이건 정답과 문제를 버무려라. 정답과 문제를 버무려라. 설문지에서는 A회사가 승계인인지를 본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얘 일단 발명자 아니고 승계인이 맞는지가 이 양도계약의 무효 취소에 따라서 승계인이 맞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이게 정답과 그 문제를 버무렸습니다. 2번 유효성에 관해서 가번. 이게 33조의 본문이니까 33조이라는 본문을 의의로 썼어요. 정당권리자. 발명을 한 자 또는 승계는 정당권리자라고 정당권리자가 아니면 무효서야 된다. 이게 33조이라는 본문 무효서의 의의입니다. 그게 쟁점이니까. 그래서 나번 이게 판단 기준이에요. 법원은 강제집행 할 목적은 허위 양도로 봐서 무효 취소. 효력이 없다고 봤다. 미안하지만 이게 민법 얘기긴 했었는데 시험 문제 나와서 이거 알았어야죠. 검토 허위 양도는 민법상 무효이기 때문에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허위 양도를 한 것은 무권리자로 봄이 타당하다. 답은 얘는 승계인이 아니어서 무효사유를 갖는다. 유효성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핸드북 스타일로 답안 작성 요령을 한번 봐드렸어요. 이게 5점밖에 안 돼서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보다도 좁게 써도 돼요. 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을이 A 회사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 아 이거는 다들 잘 썼었어요. 요거는 뭐 강제집행 면탈을 잘 몰랐어도 어디서 특허권 이전 등록이 되게 핫 이슈였기 때문에 이거는 다들 잘 썼었는데. 결론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해서 특허권 이전 등록 요구한다. 이것도 민법 얘기가 좀 들어가요. 채권자 대의권이라는 판단 기준. 이거 특허권 이전 등록 허용 판례 쓰시면 돼요. 이때 특허권 이전 등록 허용한 이유가 이거 논리만 좀 알아두세요. 얘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됐습니다. 특히나 103조의 2 있죠. 103조의 2. 특허권 이전 등록 생기면서 그 중용권 관련된 거 104조하고 대응되는 거 그거 한 번도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중용권이 나왔지만 이 무권리자 쪽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나온 거지. 그거 나올 때 됐거든요. 그거 나오면서 교수님께서 특강 문제로 계속 이걸 내세요. 제 사례집에 다뤄놨는데 이따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계속 내기 때문에 이거 이제 시험 문제 다시 나올 때가 됐어요. 나올 때 됐는데 메인 테마 좀 알아두세요. 이걸 왜 허용했냐면 34, 35조의 한계 때문에 허용했습니다. 지금 을은 보호해주고 싶은데 구체적 타당성상 얘는 보호해주는 게 맞는데 34, 35조는 을이 보호를 못 받아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을 만든 겁니다. 이거예요. 그럼 을이 34, 35조 왜 한계가 있는데 이걸 답안지에 잘 써주면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을은 채권자잖아요. 을은 정당권리자가 아니에요. 을은 정당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특허 등록이니까 35조죠.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무효심판은 정당권리자만 청구할 수 있어요. 33조는 본문하고 44조는 무효심판 청구인 이해관계인이 더 좁습니다. 정당권리자밖에 안 돼요. 을은 정당권리자가 아니에요. 무효심판도 청구 못하고 35조 추론도 정당권리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을은 정당권리자가 아니에요. 채권자지. 돈 빌려준 사람이지. 을은 35조를 태생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받게 해주려고 특허권 이전 등록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걸 잘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 여기서 이제 의 특별하게 안 썼어요. 근데 이것도 뭐 정당권리자 보호 조치니까 연계시키면 되는데 답안지 보겠습니다. 의는 이게 특별하게 안 썼고요. 판단 기준 판례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그리고 이 쟁점 알아두세요. 34, 35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고 싶은데 아무 명분도 없이 보호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명분, 이 명분을 교수님들께서 법적 성격이라고 해요. 그 올해도 권리 소진에 대해서 법적 성격이라고 나왔거든요. 그 법적 성격, 법적 근거 이런 게 그거 쓰는 거예요. 올해는 권리 소진이다. 옛날에는 그 권리 남용이다. 무효사용 위반할 때 법적 성격이 무엇이? 이걸 법적 성격이라고 해요. 명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법적 성격은 부당이득 반항이에요. 이걸 명분이라고 보시면 명분. 이 34, 35조처럼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명분을 잡아야 돼. 명분. 부당히 받으면서 채권자 대의를 해서 특권 이전 등록 할 수 있게 했다. 검토는 채권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34, 35조로는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당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핸드북 스타일로 기출문을 좀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것도 한번 연습해보고 제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쟁점 한번 잡아드릴게요. 8번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1번 갑은 을에게 자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단순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병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또 양도했다. 그 후 병은 자신의 명의로 특허 출원해서 등록받았다. 갑의 병의 특허 권의 유효성을 논하시오. 유효성이 무효세유 얘기하는 겁니다. 무효세유. 결론만 나오면 게임 끝이에요. 결론만. 얘는 무효사유 없습니다. 유효하다. 판단 기준. 얘는 실제 사례 그 판례를 살짝 변형시켜서 교수님께서 내주셨어요. 실제 사례는 그 적극가담에 따른 이중양도였었는데 얘는 적극가담이 아닌 걸로 변형시켰어요. 그게 단순 알고예요. 적극가담을 알면서 이용하려고 봅니다. 이것도 민법 얘기죠 거의. 판단 기준은 그 이중양도가 다 무효 취소되는 건 아니고 적극가담이 있어야 된다. 근데 현 상황은 적극가담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중양도에 무효 취소 사유는 없다. 그래서 얘는 정당 승계인이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들은 전부 다 제가 다반제론문 의의를 안 썼어요. 이게 전부 다 33조이론 본문과 관련된 거여서 1번에서 쓰고 퉁쳤습니다. 전부 다 33조이론 본문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1번에다 의의 쓰고 퉁쳤다고요. 다 의의가 같이 연결시킬 수 있어서. 답안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지금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 핸드북 스타일의 답안 작성 요령을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2번 갑은 X 발명에 대해서 특허권을 취득한 다음에 정에게 양도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갑이 등록을 받고 그 다음에 정에게 양도했어요. 또한 갑은 Y 발명에 대해서 추론한 다음에 추론 중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에게 양도했다. 하나는 갑이 추론하고 정에게 양도했어요. 그리고 정 명의로 등록이 됐습니다. 등록이 정 명이에요. 이게 누구 명의로 등록되냐에 따라서 사안이 달라집니다. 만약 갑과 을 사이 양도계약이 무효 취소, 이것은 실제 사례가 아니고요. 이 실제 사례 갖다가 20점을 못 만드니까 교수님께서 추가적으로 내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효 취소가 얘네들처럼 이거 실제 사례죠. 강제표면타, 이거 적극가담 이중양도 이렇게 안 주고요. 그냥 무효 취소라면이라고 준 거예요. 무효 취소라면 갑이 정에게 할 수 있는 조치. 무효 취소돼서 얘가 승계인이 아니란 소리예요. 얘가 승계인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이랬을 때 갑이 정에게 할 수 있는 조치. 갑이 정에게 할 수 있는 조치 요거예요. 결론. 이게 이제 시험 문제 하나 나올 쟁점이 있는 건데, 자, 이거 메인 테마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법 개정 과정이 34, 35 존재하다가 한계가 드러나서 이전 등록을 만들었어요. 이때 법원은 부당이득을 법적 성격으로 만들었고요. 부당이득 반환. 근데 그러고서 우리 판례 강의에서도 했었는데 누구는 이전 등록 허용하고 누구는 허용 안 했단 말이에요.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래서 조문이 이거 뭐 하는 짓이냐? 혼란을 막고자 99조의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법적 성격은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근거를 줬기 때문에. 근거가 없을 때나 법적 성격은 그런 거 쓰는 거예요. 근거가 있으면 그냥 법주문 쓰는 겁니다. 법적 성격을 쓰는 게 아니고. 얘 한계 있어서 얘 만들었는데 판례가 누구는 허용하고 누구는 허용하지 않아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그 혼란을 또 막으려고 99조의 만들었어요. 자, 이제 갈게요. 지금 특강 문제에서 계속 내는 게 뭐냐면 얘는 한계가 없냐 이거예요.
이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 사례집에 있고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은 거예요. 103조의하고 엮어서요. 중용권. 그럼 저거 한 개 말씀드릴게요. 한 개. 첫 번째 한계가 요 상황이에요. 요 상황. 이 잘 보시면 갑이 등록했죠. 그리고 정이 나중에 후발적으로 승계받았어요. 그러면 갑의 등록 자체에는 무효사유가 없습니다. 이게 정당권리잖아요. 정이 가진 시점부터 무효사유가 생기는 거예요. 정은 가지면 안 되니까. 근데 승계인이 아니면 관련된 무효사유가 33조이란 본문이잖아요. 근데 33조이란 본문은 후발적 무효사유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원시적 무효사유란 말이에요. 소급소멸되는 거. 근데 원시적은 하나도 무효사유가 없잖아요. 무슨 소리냐면 이 동안 갑이 가지고 있는 동안은 특허 정당한 거 맞잖아요. 근데 원시적 무효사유가 되면 갑이 갖고 있는 것도 죽어버린다니까요. 그게 안 맞잖아. 그래서 이 상황은 33조 본문이 맞아? 이게 첫 번째 한계예요. 근데 33조 본문이 만약에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써먹을 수가 없어요. 얘하고 얘하고 태생적인 한계는 얘 무조건 33조 본문이 해당돼야 되고요. 얘 33조 본문이나 44조 해당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해당 안 되면 이거 써먹을 수가 없다고. 그 한계 어떻게 할래? 이게 첫 번째 한계. 얘 갈게요. 얘는 출원 상태에서 등록을 정의받았습니다. 그럼 정의받은 순간부터 다 이건 무효사유예요. 이건 나쁜 놈이 등록받았잖아. 이거 원시적 무효사유잖아. 얘는 그냥 33조에는 본문이에요. 얘는 깔끔해요. 얘는 35조 가도 되고 이전 등록 가도 돼요. 이거 99조이. 아무나 가도 됩니다. 33조 본문 맞으니까. 얘 한계. 한계만 좀 잘 알아두세요. 얘 한계. 그 다음 두 번째 한계 가요. 두 번째 한계가 이거예요. 제 사례집에 나왔습니다. 교수님께서 계속 특허 문제 내는 거. 얘요. 35조는 특허권에 대한 거예요. 특허권에 대해서 35조 갈래, 99조에 갈래 선택할 수 있겠잖아요. 34조는 출원 단계에 대한 거예요. 34조에 대해서는 34조 갈래, 이전 등록 갈래 선택권이 없어요. 그 한계. 출원인 명의 변경도 만들어주면 안 돼? 왜 이전 등록만 만들어줘? 그게 그건데. 이거 하나 더 만들어달라고. 특강에서 계속 내십니다. 저거 두 개 알아두세요. 자, 그럼 결론 잡아드릴게. 의문 품었고 의문에 대한 결론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논술이에요. 의문은 현재 종래 법으로는 34, 35조, 99조의 이론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보호해줄 필요성은 있다. 한계만 있으면 끝이 아니에요. 보호는 해줄 필요가 있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법리로 다 확대해주자. 그래서 출원인 상태에서도 정당 권리자가 아닌 상태에서 출원을 받았으면 특박권을 부당이득 취득한 걸로 보자.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따라서 특박권을 이전하는 식으로 출원인 명의 변경을 요구하자. 다 부당이득으로 확대해주면. 이거 부당이득. 이거 한계 있었죠? 이거 지금 35도 안 되고 99조이도 못해요. 34조 본문이 이제 애매하니까. 부당이득으로 그냥. 부당이득은 제한이 없거든요. 내가 지금 승계인이 아닌데 갖고 있으면 다 부당이득 할 수가 있어요. 시점 필요가 없고. 한계 지적하고 부당이득으로 보완하자. 이렇게 하면 답안이 다 됩니다. 결론. 출원 상태는 35도 가고 99조에도 가면 돼요. 이 등록 상태는. 근데 이거 등록한 다음에 이전한 상태 있죠? 이거는 35도 안 되고 99도에도 이상해요. 그래서 이거는 요거 옛날 판례. 부당이득 반환에 따라서 확대해주자. 요걸로 결론. 그 다음에 판단기준. 판단기준은 얘는 33조 본문이 맞는데 얘는 33조 본문인지 애매하다. 의의는 다 제가 뺐어요. 의의는 전부 다 이게 33조 본문이니까 하나로 퉁쳤습니다. 의의는. 답안지 보시면 갑이 정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갑은 문제요지. 33조이란 본문 위반이 명확한 거는 35조, 99조에 할 수 있는데 다음 페이지요. 33조의 본문 위반이 불명확한 것은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는지를 살핀다. 이게 결론하고 버무린 거예요. 그래서 4번 33조 본문. 이거 법적 성격 이거 왜 쓴지 이해되시죠? 얘는 원시적 무효사유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원시적 무효사라는 거야. 갑이 처음에 받았으니까 맞으니까 갑이 갖고 있는 동안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33점 보면 적용하는 게 이상하다 이거야. 그 나머지 이제 다번하고 라번은 오리지널 판단 방법. 오리지널 판단 기준. 33점 보물 때는 35조 99조의 아닐 때는 부당이득 반환. 결론은 35조 99조의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요. 이게 기출문제에 대해서 우리 약식 답안, 그러니까 핸드북 답안을 한번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사례를 좀 보여드리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지금 잠깐만 시간이 좀 지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개정법은 무조건 X급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개정법이 나왔어요. 그게 11번 문제,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아니 11번이야. 11번도 11번인데 이거 말고 10번.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요 10번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번은 개정법을 반영해서 제 사례집의 내용을 바꿔서요. 그 개정법 내용을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사례집 갖고 계신 분들은 이 핸드북 갖다가 추가된 내용들을 좀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얘는 S급이에요. 지금 프로그램 발명 보호 조치 있죠? 이거하고 정정에 의한 무효 지연 방지. 두 개 S급입니다. 얘 공통점이 둘 다 뭔지 아세요? 이거 확 개정 추진했었어요. 확 보호하려고. 이거 확 막으려고 개정 추진했었습니다. 이거 특허법원 변론 종결 후에는 아예 정정도 못하게 막으려고 그랬었어요. 확 추진했는데 얘는 전송행위를 2조 3호에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전송을. 이거 전송 집어넣으려고 그랬고, 이거는 원래 변론 종결 후에는 다 아예 청구도 못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둘 다 무산됐습니다. 이건 무산됐고요. 너무 급작스럽다. 이건 무산됐어요. 너무 급작스럽다. 특허권자 좀 봐줘라. 그랬는데 완화해서 보호. 그래서 방법 발명을 사용할 목적으로 청약하는 행위면 청약을 막겠다. 전송을 막긴 좀 그렇고. 전송 막아버리면 일반 국민들하고도 다 소송 나가고 난리 난다 이거 나라가. 일반 국민 안 막고 그 청약할 때 돈 버는 놈. 이놈들은 회사일 거 아니야. 얘들 막겠다 이리가. 완화해서 보호. 이거는 무산한 법을 판례가 실질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산이 돼서 변론 종결 후에도 정정은 할 수 있는데 그걸 보질 않겠다네. 난 이게 무슨 말이 되는 태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산시킨 거하고 비슷한 걸 판례가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두 개가 공통점이 커요. 근데 이 두 개가 쓸 말이 너무 많은 거야. 추진한 이유, 이거 취지 쓰고요. 왜 추진했는지, 이 현 상태에 한계 쓰는 거죠. 문제 많다 이거야. 문제 쓰고 취지 쓰고 무산된 이유 쓰고 지금 무산까지 시켰는데 이게 타당한지 쓰고 전형적인 논술에서 너무 좋은 뉘앙스예요. 논술이라는 게 현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논술이에요. 현 법령의 태도, 현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 고찰을 하는 게 논술인데 논술이 너무 좋은 거야. 한계 취지인데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할 필요가 있는지 타당한 거 한번 써봐라. 나는 무산됐지만 이건 타당하다 본다. 나는 이건 무산됐기 때문에 그거 왜 안 타당하다 본다. 아주 좋은 거여서 저거 일단 프로그램 발명 다음 시간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정은 다음에 또 기회 나오면 정리해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